35살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혼자 마트에 들렀다가 두유 하나랑 할인하는 닭 가슴살을 담고 터덜터덜 집으로 가던 길, 그날따라 집이 더 적막했어요. 이불은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도 비워지지 않았고 이러다 혼자 늙어 죽겠네. 웃으며 중얼거렸지만 웃음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결심했어요. 결혼정보회사 등록하자. 정말 용기 냈어요. 며칠 뒤 매칭된 남자 프로필을 봤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이렇게 스펙 좋은 사람이 진짜 맞아? 성공한 IT 스타트업 대표, 키 180, 정갈한 말투, 그리고 한참 대화를 이어가도 질리는 구석이 없었어요. 첫 만남 후 그 사람은 확신하듯 말했어요. 우리 오래 만나 볼래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1년. 봄이면 꽃구경, 여름엔 캠핑, 겨울엔 둘이 손잡고 붕어빵 먹던 시간들. 그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예식장 입장하는 그 순간, 내 인생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생각했죠. 신혼집도 예쁘게 꾸몄고 시부모님은 너무 따뜻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복덩이야.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다 같이 고스톱도 치고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결혼 6개월쯤 지나서 우린 축복처럼 아기를 가졌어요. 베이비 허니문이란 말이 진짜 실감났죠. 남편은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 아빠 닮았으면 좋겠다 하며 웃었어요. 그때까진 정말 이 결혼이 천국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혼 후 1년,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 집엔 늘 웃음이 가득했어요. 시부모님도 자주 오셨고 얘는 복이 많아. 아들 이렇게 둔 것도 모자라. 며느리 복도 터졌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 들었죠. 남편도 한동안은 늘 퇴근 후 곧장 집에 왔어요. 당신 피곤하지?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그 사람이 파스타 만들어 주던 날 부엌에서 들려오던 콧노래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전화 오는 걸 피하더라고요. 누구야? 아, 그냥 거래처. 그 대답이 늘 같았어요.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미팅이 늘었어. 사업 확장하려면 좀 바빠야지. 그 말이 이해는 갔지만 속이 허전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줄고 애기 초음파 사진도 건성으로만 보고 심지어 애 이름 정하자는 말에도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점점 대화가 줄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가족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돌봐야 할 책임처럼 느끼는 순간이 늘어났죠. 하루는 밤늦게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휴대폰이 울려서 제가 대신 받으려 했는데 순간적으로 낚아채며 말했어요. 건들지 마. 회사 일이야. 그 말투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 셔츠에서 카지노 멤버십 카드가 나왔어요. PRESIDNT ROM. 고급스러운 금박 로고. 그걸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바람 쐬러 간 거야. 그때부터 제 마음엔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지 출장이라던 날들, 단지 미팅이라던 밤들, 그게 다 도박과 다른 누군가와 연결된 시간이었단 걸 그땐 몰랐어요.
카지노 멤버십 카드를 발견하고 난 후 제 마음은 늘 불안했어요. 정말 잠깐 갔을까? 진짜 친구들이랑 그냥 바람 쐬러? 하지만 의심은 현실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통장 잔고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결제됐다는 알림도 출장지라는 말과 맞지 않았죠. 당신 카지노 자주 가요? 그때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한두 번 간 걸로 예민하게 구네. 그 한두 번이 결국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의 지갑 안에서 다른 호텔 명함이 나왔어요. VVIP 고객 전용룸.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아이 태동이 시작되던 시기 저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은 점점 더 그쪽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의 옷에서 여성용 향수가 났어요. 문득문득 휴대폰에 알림이 왔고 내용은 전부 삭제된 상태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씻을 동안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지만 연동된 노트북으로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어요. 오빠 오늘도 와? 기다리고 있을게요. 프로필 사진은 화려하게 꾸민 여자였고 대화 내용엔 칵테일, 룰렛, 호텔 사진, 그리고 은밀한 말들이 가득했어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 사람은 카지노에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돈이 많고 지갑이 잘 열리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꽃뱀.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웃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혹시 너 임신하고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시아버지도 말했죠. 남자들 그 나이 되면 가끔은 기분 전환도 필요한 법이야. 그 말에 손이 떨렸어요. 도박이에요. 다른 여자도 있어요. 그건 내가 오해하는 거고 우리 아들 믿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엔 저를 믿어줄 사람은 없단 걸. 남편의 도박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 그 모든 걸 알게 된 순간에도 전 아직 이 결혼을 붙잡고 싶었어요.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제 눈을 피했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무렵 남편 회사 직원한테서 우연히 전화를 받게 됐어요. 대표님 요즘 사무실에 잘 안 나와서요. 거래처에서도 불만이 많고 혹시 사모님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이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에게 물었죠. 회사 왜 안 나가요?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어요. 너무 피곤해. 직원들 알아서 해. 내가 없다고 망할 회사 아냐. 근데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 앞으로 날아든 등기, 사채이자 연체 통보서, 이름도 처음 듣는 대부업체였고 빌린 금액은 처음부터 5천만 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남편은 그제야 말했어요. 이번 판만 이기면 다 갚을 수 있었어. 진짜로 이번엔 운이 안 좋았던 거야. 그 말, 그 뻔한 말. 제가 듣고 싶었던 게 그게 아니었어요. 도박이야, 이건. 치료받아야 해. 그 말에 남편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그깟 돈 좀 썼다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 지금까지 가족 위해 일한 게 얼만데? 그 순간 이 사람은 지금 가족이 아니라 자기 패를 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후 남편은 몰래 집 담보대출을 알아봤고 회사도 차츰 대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니 결국 투자받았던 자금이 회수됐다는 통보와 함께 회사는 폐업 수순에 들어갔어요. 무너진 건 사업만이 아니었어요. 신뢰였고 가정이었고 제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안전이었어요. 회사는 결국 폐업됐어요. 직원들 월급은 밀렸고 거래처에서는 소송을 걸겠다는 통보까지 왔죠. 남편은 이 모든 걸 운이 없었다는 말로 정리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지 너도 알잖아. 잠깐 실수한 거야. 실수. 그 말에 웃음도 분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현실이라는 걸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집안을 지키기 위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아기용품을 중고로 바꾸고 보험 내역도 다시 정리하고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여전히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2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던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에 절어 있었고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어요. 당신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야 뭐 알겠냐? 나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지. 그 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기는요? 집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요? 남편은 소리쳤어요.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이라고. 도망치고 싶다고? 그 말은 이미 아버지도 남편도 포기한 사람의 말이었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하나의 서류가 도착했어요. 대부업체 압류예고장. 명의는 내 이름. 알고 보니 남편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고 그 채무가 연체되어 이젠 제 월급마저 압류 대상이 된 상황. 그날 엄마 집 앞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이 결혼 나만 계속 참고 있는 것 같아.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젠 내가 살아야지. 그 말이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결심을 제 마음속에 심어준 날이었어요. 결심을 한 뒤 저는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법률 상담, 무료 상담센터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냈고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상 피해입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같이 웃던 사람, 아기 태명이 적힌 초음파 사진을 함께 보던 사람을 이젠 법정에서 마주해야 하다니 그날부터 하루하루 기록을 남겼어요. 남편의 귀가 시간, 욕설, 가정외면, 대부업체 관련 문서, 그리고 아이 앞에서 폭언을 퍼붓던 영상까지. 아이는 점점 아빠 목소리만 들려도 움찔했어요. 그걸 보고도 남편은 말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날 무시하니까. 내가 밖에서라도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조차 완전히 끊어졌어요. 며칠 후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정식으로 넣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댔죠. 지금 장난해? 내가 무너진 마당에 네가 날 이렇게 찔러? 지금까지 날 찌른 건 당신이었어요. 이젠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은 결국 대부업체 채무와 투자 사기 관련으로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됐고 법원에서 저의 양육권 단독 신청과 위자료 일부 승소도 결정됐어요. 그렇게 저는 아기 손을 꼭 잡고 법원 앞을 걸어 나왔어요. 한때 이 손을 함께 잡았던 남편은 이제 제 삶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아이가 잠든 밤이면 조용히 베란다에 앉아 혼자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살긴 살아야지. 그 마음 하나로 적금을 깨고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15평짜리 테이블 4개 있는 카페, 커피 내리는 향, 오픈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혹시 너 은수 맞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대학 시절 같이 리포트 쓰고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나란히 걷던 그 선배, 김재헌. 선배 오랜만이에요. 그 사람도 놀란 눈치였어요. 여기 내 가게야? 와, 진짜 신기하다. 나 여기 근처 병원 개원 준비 중이었거든.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 선배는 종종 커피를 마시러 왔고 주문은 늘 똑같았어요. 아메리카노 진하게. 그리고 은수 씨도 하나 마셔요. 그렇게 점심시간이면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결혼 얘기, 아이 얘기, 이혼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있는 거 보니까 그 시절 너 생각나더라. 늘 조용히 강했던 너. 그 말에 괜히 목이 메었어요. 누군가가 제 지난 시간을 인정해주는 느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선배는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부담 없이 선 넘지 않게 그냥 따뜻하게. 그 후로도 선배는 카페에 자주 왔어요. 어느 날은 카운터에 마감 정산 중이던 제 옆에 앉아 이 집 마감하는 주인장 일 참 꼼꼼하게 하네. 그렇게 웃으며 커피 잔을 조용히 밀어주기도 했죠.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괜히 과한 위로도 불쑥 다가오는 감정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를 데리고 카페로 나간 날 선배가 처음 봤어요. 이 친구가 내 보물이로구나. 그리고는 아기 눈을 맞추고 말했어요. 안녕, 나는 엄마랑 학교 다닐 때부터 알던 친구야. 그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선배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너 좀 울먹였지? 괜찮아.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 한 문장에 베개를 껴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이혼 후 누군가와 이렇게 감정을 나누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또 믿었다가 또 무너질까 봐. 그래서 조금씩 선을 그었어요. 선배, 나 지금 누굴 다시 만나기엔 아직 무서워. 그 말에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난 기다릴 줄 알아.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누군가가 내 속도에 맞춰 걸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일인지 그제야 알게 됐어요. 그날도 선배는 언제나처럼 카페에 들렀어요. 하지만 제 기분은 조금 달랐어요. 전날 밤 아이 병원비 카드값이 밀렸다는 알림을 받고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선배는 그런 제 얼굴을 보며 커피를 건넸어요. 피곤해 보여. 잠 좀 자. 그 말에 괜히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게 다가 아닌데 아무것도 모른 채 괜찮냐는 말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까? 그래서 툭 하고 말이 나왔어요. 선배는 늘 쉽게 말해요. 힘들면 쉬라, 피곤하면 자라. 근데 난 그럴 수가 없어요. 혼자잖아요. 나도 애도. 선배는 잠시 멈췄어요. 미안하다. 그 말 내가 너무 가볍게 던졌지. 그리고 조용히 커피잔을 들고 카페를 나갔어요. 그날 밤 하루 종일 후회가 밀려왔어요. 괜히 상처 줬다. 그 사람은 늘 조심히 다가왔는데 며칠 동안 선배는 카페에 오지 않았어요. 그 부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이젠 그 사람의 빈자리가 일상의 구멍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3일 만에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메리카노 진하게 그리고 사과 하나. 테이블 위에 진짜 사과 하나를 올려두며 그가 말했어요. 사과하러 왔어. 내가 널 다 이해한다고 착각한 거 미안해. 그 말은 내가 감히 해선 안 되는 말이었어. 그 순간 가슴이 찌르듯 아팠어요. 아니에요. 미안한 건 저예요. 혼자 싸우다 보니 괜히 내 마음을 당신한테 퍼부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그 공기 속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배, 응. 우리 천천히 걸어볼래요? 정말 천천히.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너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그 말에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미소가 나왔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카페는 여전히 작지만 이제 단골도 생겼고 아이는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친구 생일 초대장을 받아왔어요. 그게 그렇게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선배는 지금 제 옆에 있어요. 결혼을 다시 하진 않았어요.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이건 법적인 틀이 아니라 삶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걸요. 아이는 그 사람을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는 유치원 끝나고 아이를 데려오고 오늘은 축구 안 졌어. 내가 골 넣었어. 그 한마디에 환하게 웃으며 하이파이브 해줘요. 가끔 밤에 셋이 앉아 수박 먹으며 만화 영화를 보다 잠이 들기도 해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이게 가족이지. 모양은 달라도 마음이 있는 이 공간이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진짜 알 것 같아요. 과거는요, 가끔 생각나요. 무너지던 그날들, 법원 앞에서 떨리던 손, 아이를 품에 안고 울던 새벽. 하지만 이젠 그 기억조차 저를 키운 시간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제 손을 꼭 잡고 말해줬던 천천히 가자는 그 한마디가 여전히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